오늘은 시간여행을 떠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일본의 이야기, 바로 메이지 유신과 그 배경을 짚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250년간 잠자던 거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에도 시대 막바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0년 넘게 쇼군이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특히 막부의 높은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옛것이 좋은 것이여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외국의 소식에 귀를 막고 있었죠. 마치 성벽을 높이 쌓고 문을 굳게 잠근 모습이랄까요? 그러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몰래 서양 학문인 난학을 연구하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직된 정치체제는 문제점을 낳기 시작했어요. 중앙의 힘은 강했지만 변화에 둔감했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한편 바깥 세상은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과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더 넓은 시장과 자원을 찾아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증기선들이 망망대해를 누비며 힘을 과시하는 시대.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국, 즉 문을 닫고 있었기에 이런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리고 1853년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증기선 흑선 쿠로훈의 함대가 일본의 에도 앞바다에 나타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아침, 갑자기 집채만한 검은 배들이 연기를 뿜으며 나타난다면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괴물 같은 배는 뭐지? 하면서요. 페리 제독은 미국의 대통령의 편지를 들고 와 일본에게 문을 열고 교류하자고 사실상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요. 막부는 당황했습니다. 250년간 지켜온 세국 정책이 외부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싸울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막부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 해에 다시 오라고 답했죠. 그 1년 동안 일본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존 만지로처럼 미국을 경험하고 돌아와 일본의 개화에 영향을 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과 호기심을 주었죠. 개항 후 요코하마 같은 항구 도시는 외국인 거류지가 생겨나며 급격히 변모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죠. 이 쿠로훈의 사건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외세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특히 일본 남서부의 강력한 번이었던 사스마와 조슈가 중심이 되었죠. 이들이 손을 잡은 것을 사초 동맹이라고 해요. 사초 동맹이 결성되기까지 사스마와 조슈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들을 중재하고 연결해준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인물들의 역할도 중요했죠. 이들은 처음에는 외세를 몰아내자고 외쳤지만 점차 서양의 강력한 힘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의 기술과 제도를 배워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초 동맹은 보수적인 막부에 맞서 개혁을 외쳤어요. 낡은 막부 체제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요. 이들은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군사 기술을 도입하고 젊은 인재들을 키워나갔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린 거죠. 쿠로훈의 사건 이후 일본은 안팎으로 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개항 요구, 불평등 조약, 그리고 내부에서는 막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죠. 사초 동맹을 비롯한 개혁 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심지어 일부 사무라이 계층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막부 체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결국 1867년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대정봉환을 선언하며 260년 넘게 이어온 에도 막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868년 젊은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역사를 바꾼 대개혁,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초기, 정부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대규모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죠. 철도 건설은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처음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여성들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신식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는 도시 빈민 문제나 노동 문제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발전의 그늘이었죠. 메이지 천황 자신도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전통 의복을, 때로는 서양식 군복을 입으며 변화하는 일본을 대변했죠. 언론과 출판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개혁을 지지하기도 비판하기도 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메이지 정부의 큰 수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죠. 메이지 정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부국강병, 즉 서양 열강처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엄청난 속도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먼저 정치 체제를 뜯어 고쳤어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패번치현을 단행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서양식 법률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대적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국민 모두가 똑똑해져야 나라가 강해진다. 는 생각이었죠. 군대도 확 바뀌었습니다. 사무라이 중심의 봉건 군대가 아니라 징병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근대식 군대를 창설했죠. 경제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공장을 짓고 철도를 놓고 은행을 설립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죠. 식산응업 정책입니다.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식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서양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신분제 폐지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무라이, 농민, 상인 같은 신분 차별이 사라지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물론 현실적인 차별은 남았지만요. 메이지 유신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일본은 봉건 국가에서 벗어나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 산업 국가로 발돋움했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급격한 변화는 혼란과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백 년간 특권을 누려온 사무라이 계층은 설자리를 잃고 불만을 품게 되었죠. 이들의 불만은 결국 세인한 전쟁 같은 반란으로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근대화된 정부군에게 진압되고 맙니다. 전통과 근대의 충돌이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일본의 근대화는 조용했던 에도 막부의 한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던 일본에게 쿠로훈의 사건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내부에서는 사초 동맹 같은 개혁 세력이 막부에 맞서며 새로운 일본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개혁을 통해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개혁 의지가 맞물려 돌아간 그야말로 격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갈등이 있었고 이후 주변국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하는 역사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